자, 오늘이 이제 지금서부터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그 메인 주제인 3.1 시민혁명, 저는 지금서부터 이제 3.1 운동이라고 안 하고 3.1 시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독립선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아까 뭐라 했어요? 신해혁명, 볼셰비키 혁명,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런 것들이 퍼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진이 이렇게 여진으로 나오듯이 말이죠. 시민혁명의 여진들이 이제 한국에도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우리나라 이 정치학자들이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뭐 수십 개가 많다고 합니다. 뭐 그냥 여기 단체에서 그냥 너도 나도 막 만들었는데, 샘플 되는 거 딱 3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림 지역, 만주, 첫 번째, 만주 길림 지역에서 만들었던, 이게 무어년에서 무어독립선언문. 무어독립선언문이 있죠? 선언서, 뭐 이런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사람 많은데, 조소왕이 아십니까? 조소왕? 이 조소왕은 성균관 유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동경에 유학 갑니다. 일본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장학생으로 동경 유학에 갔는데, 이분이 원래 일본에 간 사람들이 반이라고, 저같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 간 사람은 반영을 하잖아요. 왜? 그 실태를 잘 아니까. 뭐 이런 얘기 사담입니다만은, 영국 애들들이 1,000파운드 등록금 받으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애는 6,000파운드를 받아요. 그렇게 편파적이라고.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받은 돈 가지고 식민지 있죠? 영국의 식민지. 커먼웰스라고 그러는데,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애들한테는 장학금을 줍니다. 예? 우리한테서 뺏은 돈으로 장학. 그러면 우리한테는 돈을 뜯고, 걔네들은 영국의 영연방이니까 장학금을 줘서, 그래서 친영 정책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반영 정책을 하겠죠? 왜? 그런 실태들을 다 보니까. 일본에도 뭡니까? 다떼마에 있고 혼내가 있듯이, 다떼마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 어떻게 저놈을 칼로 등을 찌를까? 이중주의인 거죠. 영국도 그래요. 아주 눈이 있으면서 gentleman, here is a gentleman 아주 이러면서 하면서 뒤로는 저놈을 어떻게 뜯어먹을까? 이런 기질들이 있다면, 성나라 기질이. 그래서 영일동맹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조소왕이는 반일 전쟁의 일본 동경 유학생이었는데 아주 엄청나게 또 반일 정책을 합니다.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이 사람이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모든 외교문서라든가 법조문은 이분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예? 예. 백범김구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조소왕 하면 잘 모르시죠? 오늘 좀 잘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도쿄 YMCA에서 독립선언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이거는 조소왕이 그때 대선배였어요. 조소왕의 영향을 받은 춘원 이광수. 대선배였어요, 조소왕이. 그래서 조소왕이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이광수라는 사람이 이 독립선언서를 쓰죠. 이 사람도 또 잘 나가다가 와이프가 일본 의사 면허를 받던 허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하여간 결혼해가지고 또 친일파로 바뀌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얘기하는 서울의 태화관
태화관이 여기서 나가면은 바로 종로 2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신한은행 본점 있는 그 보라색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그 태화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기미죠. 기미년이라고 그래. 이거는 무오년이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하죠? 이건 누가 썼어요? 천암설, 육당 천암설이 썼죠. 이 사람도 동경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전부 이런 독립선언문을 쓴 거죠. 이 사람도 나중에 그 항의를 하다가 조선사 편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또 겁박을 받아서 일본인의 뭐 당군 조선을 넣어야 된다고 막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 그 겁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 꼬리를 내리고 또 이 변절을 하죠. 예. 아까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 예. 당군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것이 있는데, 그 독립선언을 하기, 이런 문이 나오기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 게 고종독살설입니다. 고종독살설. 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고종독살설이라는 건 뭐냐면, 1919년 1월 21일 새벽에 덕수궁에서 일본은 뇌출혈로 급사하였다. 어제 텔레비 또 무슨 동화 TV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또 무슨 묘양산 특각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주치가 가는 헬기가 떨어졌고 별날 미스테리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독살설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피해 당하고 이러는 거는 좀 짧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 말이죠. 명성황후는 이제 민비인데 나중에 고종이 황제가 되니까 명성황후가 됐다 그랬죠. 명성황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시신이 다 잘라지고 나는 듣기만 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예? 그리고 불태워버렸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우리가 당한 거를 무슨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명성황후하고 브로드웨이에서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저놈 일본 놈들 나쁜 놈이다. 일국의 국모를 시해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 우리나라를 동정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19를 부른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911을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114다 그러면 411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닌가? 미국 가서 한번 114 쳐보세요. 10파운드짜리 100장 달라 그러면 100파운드짜리 10장을 준다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1년 9월 며칠이에요? 13일이죠? 오늘이? 맞나요? 그러면 거기는 13, 9, 2021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이 거꾸로 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기는 오죽 바보면은 니네 나라 국모가 외국인한테 시해당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국력이 약했으면 얼마나 그런 꼴을 당하느냐. 거짓꼴을 당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깔봐요.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이거 독살설을 별로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신의 마비가 1919년 1월 21일 새벽 1시 15분경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6시 30분에 중태로 이제 죽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비소를 놓은 홍차를 마셨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내부에 있었던 한상화 한창수가 김상국이라는 사람, 내 이름은 아는데 여기서 밝히지 않겠어요. 그 김상국이 고종이 남의 음식을 잘 안 먹어 독살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독약을 먹을 것 같아서
밤에 이렇게 간식으로 식혜를 좋아하셨대요. 식혜를 먹고 했는데 거기에 김상궁이 독약을 넣었다. 그런 소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타당한 게 아까 한창수라는 사람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 궁녀를 시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멀쩡하게 넣었으면 죽일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식혜에 독약을 넣었다는 소리 많이 돌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커피에다 아편을 넣었다. 아편을 많이 넣으면 이게 중독이 돼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다 아편을 넣었다. 옛날에는요, 지금 북한도 그러는데 이 자살할 사람은 아편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우리가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죠? 하여간 그런 거예요. 이 아편도 적당하게 하면은 진통제인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제 죽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독살됐다는 게 판명이 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전이었던 안상호라는 사람이 고종을 부검을 했습니다. 시체를. 거기를 했는데 고종의 팔다리가 부어올랐다. 그래서 이게 하도 부어서 한복을 벗기려는 장을 하려는데 너무 이게 한복도 느슨한데 그게 부어올라가지고 한복을 찢어야지만 됐을 정도로 몸이 부었다. 그 다음에 고종의 구강안이 이가 다 빠졌답니다. 이가 다 빠지고 혀가 달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목 부위부터 복부까지 검은 줄이 한 30cm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독살설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돼가지고 이 독살설이 퍼져가지고 이 흥분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국왕이 독살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원래가 1919년 3월 3일이 장례일이었어요. 그런데 3월 3일이 일요일이다. 그 당시 종교를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땡겨가지고 그래서 3월 1일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독살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맨날 우리나라는 가르치면 독살 당했다 그러고 끝이야. 왜 독살 당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째는 이제 저번에 이 정미칠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이금 일사를 보낸 뒤에 강제 퇴위를 당했어요. 지금 현재는 고종은 상왕으로 물러서고 순종이 지금 왕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저겁니다. 아까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머리가 돈도 많았지만 정광석화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고종을 망명시키려고 그랬어요. 베이징에다가 망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독립운동 그런 나라를 세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진격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었던 영친왕이 있죠. 영친왕 여러분들. 영친왕이 똑똑해가지고 엄비가 난 아들인데 그게 똑똑하니까는 볼모로 끌려간 거예요. 일본에. 예? 여러분들 볼모라는 개념은 이 백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백제는요. 어떤 하면은 나라에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공주를 뺏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군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도 담보로 꼭 보내야 돼요. 질자를 보내는다고 그래요. 질자. 예? 질자. 질권 설정할 때 질자 있죠? 예. 담보로 보내는 사람, 이게 왕세자를 보냅니다, 주로. 질자라는 걸. 공짜로 군사 지원 안 해줘요. 예. 신라가 예를 들면 고구려한테 군사 원정을 할 때도 질자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질자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고종이 반기를 들거나 일본에 대해서 그럴 때는 그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친왕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방자라고 하는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제 당연히 아버지니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일본 여자하고는 우리 그 며느리를 받을 수가 없다. 이제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건데 그 의친안에 이보가들이 있어요. 이강이라 의친왕, 예? 의친왕이라고 이강입니다. 조선시대 때인데 한 글자죠. 외결이죠. 이 사람을 이강을 파리 강화회의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서 보내서 독립의지를 널리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잘 가다가 단동 지금 옛날에 그 안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동에서 잡혀가지고 이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을 가만 놔두면 이게 트러블 메이커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독설설이 있는데 그게 고명하게도 조금만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었으면은 그 망명이 성공됐더라면 고종이 또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좀 더 치밀했으면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다시 요거 태화관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 한참 또 제가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태화관에 그 3.1 독립 기념문을 할 때 33민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이제 그때가 기독교가 16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그런 데서 총 그런데 33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평양에서 뭐 집회를 했었던 뭐 이런 몇몇 사람들 2명이 참석이 안 해서 아니요. 4명이 참석 안 해서 29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한 거, 서명을 한 건 33인인데 모인 건 29명이라는 거예요. 손병이 그 천도교 대표인 사람의 개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당에서 무슨 이제 식사 시간을 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은 후에 최남선이 쓴 그 기미선언문을 불교계의 한영훈 선생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가 이제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냐면 바깥에 일본 헌병들이 있었다는 거 지키고 이게 뭐냐면 이 선언서를 읽기 전에 미리 총독부 예하의 경무국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걸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끝나고 나서 자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기독교 계통, 무슨 뭐 천도교 계통, 여러 그 학생들, 주로 학생과 종교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파고다 탁골공원 있죠? 탁골공원. 그 탁골공원에서 만세 시위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들이 식사하고 가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대표들이 와서 왜 선생님들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가면 희생이 많이 따르니까 니들끼리 해라. 그래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대기했던 일본 헌병과 함께 경무대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미 자수하고 한 거니까 자필로 뭐를 쓰고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3.1 독립시위운동하고는 성격이 좀 달랐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기독교가 주관을 했냐, 또는 뭐 천도교를 했느냐,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의 주역이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만세 삼창을 해야 하고 선도를 하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지 되는 거지. 밥만 먹고 하나 딱 읽고 그냥 헌병대 갔어요. 그것이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재용이라는 그 경신중학교 출신이 하도 안 오니까 대표가
그래서 학생 대표가 읽었어요. 그 독립기념문을 탑골공원에서. 그리고 나서 젊은 애들이니까 평화시위로 우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로에서 광화문, 제 고향인 광화문. 제가 그래서 광화문에 태어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맨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무슨 집회, 그냥 4.19 때는 제가 또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냥 빵빵빵빵 그 옆에 우리 집 바로 100m 밑에가 이기붕네 집이었거든요. 4.19. 그냥 총 쏘고 그냥 수류탄 최루탄 쏘고 우리 집에 그 대학생들이 총 맞은 그 대학생이 머리에 그 피를 흘리면서 오지를 않나 들어와서 내 침대 밑에다 숨겨놓지를 않나 무슨 그 옆에 또 접십자 병원이 있었어요. 그 접십자 병원에 가면은 그냥 그 이화여고, 배재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 젊은 애들서부터 학생들, 대학생들 죽은 시체들이 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말이죠. 거기를 막 접십자병원 시체실에 가는 게 담력 테스트였어요. 거기 누가 먼저 갔다 오느냐 막 그리고 그리고 이기붕네 집 거기 가면요. 그 당시 그 독재자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먹지 못하는 참외, 수박 뭐 이런 게 냉장고에서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주워 먹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지금? 종로 광화문을 거쳐서 이 시위대가 지금 덕수궁 대한문 있죠. 그쪽으로 행진을 해서 다시 소공동으로 해서 남산에 외성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있기 전에 통감부가 있었던데 이제 여기가 외성대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쪽으로 이제 항의하러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 직전에 명동 그 식당도 진고개인데 거기에 고개 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갔는데 그 일본 순사 그 기마대 얘네들이 그때부터 이제 그 최후 보루선으로 해가지고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명피해가 나오니까 이제 이 평화적 시위대가 이제 폭력운동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 만재 시위운동은 이제 긴가민가하고 시작됐는데 그 일본군의 그 총탄 맞고 동료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이제 그 쌓였던 그 민족적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런 독립선언문 밤낮 읽어봐야 소용없다. 독립선언서를 뭐 외국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그런 민족의식이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평화시위가 이제 지방으로 전국으로 다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까지도 갑니다. 만주, 연해주, 미국까지 이렇게 퍼져서 이게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뭐였죠? 종교인, 학생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됐는데 우리 아까 이제 뒤에 이제 오사혁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학생 종교인 중심에서 노동자, 농민, 상인 이런 세력까지 대중계급이 확산되어서 민족주의적인 운동 또는 시민혁명으로 이제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자, 여태까지 제가 이제 쭉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학술대회 때 그 발표했던 이런 3.1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3.1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이었다. 그런 데 역사적 의의가 있고, 독립운동사에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그 독립운동의 그 효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는 단독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1912년에 시내 혁명, 1917년에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 1918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등인 그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자주 독립의 물결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일제 강제 점령과 그 무단 통치에 대해서 그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고종의 독설설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제 시민이 바깥으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 전 단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독립선언서가 무수히 많았는데 1918년에 만주 길림에서 무오년입니다. 1918년 1년 전이 그 무오 독립선언이 조소왕 씨의 그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선포됐고 39인이 만주의 길림에서 서명하고 낭독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09년 바로 이 3.1 시민혁명 직전에 2월 8일 그 동경 YMCA에서 동경의 유학생인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독립선언하는데 이거는 이광수가 쓴 것을 기초로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1 운동 때는 기미독립선, 기미년이다. 기미독립만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이거는 초남선 선생이 쓴 거고 33인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1 시민혁명이 이제 계기가 돼서 전국으로 다 퍼져요. 평양이라든가 또 이따가 얘기한 유관순이 있었던 그 천안이라든가 뭐 여러 지역으로 다 퍼지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전국으로 전개될 뿐 아니라 특히 독립군이 온상이었던 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해외 동포들이 많았던 미국, 이런 쪽으로 이것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하와이 쪽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국 만세 시위의 대표적인 게 이따가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천안에서 일어났던 그 천안 아우네라는 그런 데에서 일어난 그 유관순 옛날에는 누나라고 자꾸 그랬는데 너무 누나를 오래 불렀어. 유관순 열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그 대표적인 그런 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살 사건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런 데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29명, 33인의 서명을 받은 독립기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높이 평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유교, 유림단에서 만든 파리장서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파리장서 들어봤어요?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뭐 대답이 없겠죠. 파리, 아까 강화회의가 있었죠? 베르사유.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긴 문장이다. 장서. 한문으로 쓴 거야, 한문으로. 파리장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 유림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조선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주된 종교는 유학이었잖아요. 그 유림단들이 아니 3.1 독립운동의 그 일환으로 타 종교들이 33명이 모여서 서명을 해서 독립선언문을 읽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유림 대표가 빠진 거는 지극히 유감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대 성균관 대학을 세우시는 신상 김창수, 이 사람이 원래는 1905년 을사늑약 때도 유림들을 모시고 경복궁 앞에서 막 애곡을 하면서 을사오적을 처형하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어머니 모친상을 당해서 잘 이거를 못하다가 그 모친상을 끝내고 나서 유교인이 비굴하게 말이죠. 결정적인 데에선 도망가고 맨날 뭐 글이나 읽는다 그러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뭡니까? 독립선언서를 우리 유림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만드는 독립선언서가 파리장서입니다. 파리장서. 어디다 썼어요? 여기 있네. 파리장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그 전국의 유림, 영남 유림은 그 면함 곽종석 선생, 그리고 호남의 유림은 그 대표가 김복환 선생, 이분들을 찾아가서 글을 써주십시오. 독립선언문을. 아까 우리 조수왕이나 이광수 이런, 최남서 이런 사람이 썼듯이 당대 명필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써가지고 137명의 서명을 받아요. 여기는 아까 3인이랬죠? 100명이 더 많아요. 전국의 유림 137명이 수결, 카운터 사인, 이제 이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장문의 이게 장서잖아요, 장서. 길장자래. 장서를 써서 137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대표로 심상김창숙이 상해 임시정부를 갑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백범김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그 유림 대표로 독립탄원서 이문을 파리 강화이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예 한문으로 쓴 걸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겠네요. 아까 그거 마찬가지죠. 유네스코에 모르려면 영문으로 써야지 뭐 3.1 운동하면 거기 압니까? 3.1 운동이 무슨 골프 운동인지 무슨 맨손 체조 운동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영문하고 불어로 1000부씩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심상김창숙이 유림인데 뭐 불어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영어로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남아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김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김규식, 우사 김규식. 제가 여기 학술대회도 참여를 했죠. 이 사람이 신한국당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소속이었는데 영어를 잘했어요. 배제학당. 예? 이승만 씨도 배제학당에 이제 친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서, 예? 우리 배제학당 그러잖아요. 얘네들 영어로 불러요, 막.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신한청년당에서 대표로 파리에 보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일개 단체에서 보낸 사람이 뭐 대표권이 있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것 같이 이 파리 정서를 번역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국서로서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파리 주재 무슨 위원 같은 그런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한청년사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서 그 파리 장서, 유림단이 만든 파리 장서를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회에 정식으로 독립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초의 국제회의에다 보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칸방 태화관에서 29명이 모여서 점심 먹고 한번 읽고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일본 경찰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미화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게 나중에 물론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해서 감옥에도 가고 이러지만 요 당시 한 가지 행동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선언서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민석 씨가 이런 거 얘기했다가 아마 그때 크게 또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한테는 너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하냐는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걸 항상 강조해서 얘기한다 했죠. 이 김창숙이라는 사람이 파리 장서를 만들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고쳐가지고 137명의 서명을 받아서 다시 상해까지 가고 상해에서 그걸 영어와 프랑스어로 1000부씩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우편으로 김규식한테 보내서 김규식이 그걸 가지고
일부는 이제 그 해외에 있는 동포 뭐 이런데 뭐 만주 이런 데도 보냈고 나머지는 이제 이 베르사유 조약에다가 탄원서를 넣은 겁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나라는 몰라요, 지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유림이 뭐 한 게 있느냐 이러고 얘기한다고 맨날. 야, 기독교 총독교는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유림은 잠자서 붓글씨나 쓰고 있었냐? 선비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을 지켜온 거예요. 그 딸깍바지의 정신이라는 게. 불의를 보면 그냥 부피를 컬고 칼 들고 싸웠던 의병 활동했던 거,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했던 곽재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성균관에서 급제한 사람이에요. 저 정문부 장군 또 가토 기요마사를 북한 대첩을 일으킨 저 한경도 길주 쪽에서 그 사람들 다 성균관 급제한 사람들이고 전부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거를 일제가 조선은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맨날 겁쟁이로 붓글씨나 쓰고 있고 결정적인 데서는 도망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죠. 이완용이도 성균관 출신이니까. 또 조병갑이 있죠, 저기 고부군수 저기 동화경 걔도 성균관 출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민영왕 같이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런 심상김창수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 싸잡아서 다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무호 독립선언, 또 일본 YMC 독립선언, 그 다음에 기미 독립선언만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다 도메스틱, 이거는 뭐 만주니까 뭐 해외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이것도 일본, 요거는 도메스틱과 국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규로 국제회의에 보냈던 최초의 독립탄원서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뭐예요? 이걸 보낸 게 대외적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임시정부가 블라디보스톡하고 한성하고 상해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이 파리 장소를 국제회의에 보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세계를 통합한 임시정부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러잖아요. 우리가 블라디 임시정부, 뭐 한성 임시정부도 있었는데 그거를 대표성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와 3.1운동 정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대표성을 가진 임시정부로 거듭난 거는 파리 장소가 기인한 것이다. 이거를 잘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잡혀갔지만 미리 자수하고 뭐 거기서 자술서 쓰고 다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경로했어요. 일본의 그 외교부에서 자기네들 얘기 없이 파리 강화회에 일본을 탄압하는 그런 독립선언서를 넣으니까 이 사인한 사람 137명은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일부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20여 명이 옥사하거나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랬어요. 비굴하게 도망간 사람,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90%가 거의 다 일제의 고문에 못 이겨서 옥사하고 죽었어요. 강인한 그런 정신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거를 제1차 유림단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1차 유림단 사건. 100여 명이 죽었던 그런 커다란 분들. 독립선언서도 보냈지만 끝까지 지조를 잃지 않고 옥사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아운의 그 유관순 얘기를 잠깐만 또 안 할 수 없죠. 유관순 누나. 이화여고인가 이화여중인가 하여간 그 1학년일 거예요. 고1.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름방 뭐 갔다가 자관 잡혔는데 지금의 그 배구 선수 같이 허우대가 좋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키 크고 이렇게 뻗떡하면 한 대라도 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학 갔을 때 일본에서 온 여자애가 있는데 공부를 무지 못해. 그냥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무조건
교수가 오면은 그냥 90도 각도로 엘리베이터 걸 같이 안녕하십니까 뭐 또 만났습니다 뭐요. 이러니까 그냥 감동해서 학점을 주는 거예요. 수료증을. 일본 여자애들도. 그런데 이 유건순이는 딱 이러고 말해 때릴 테면 때려라 그러니까 막 엄청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쳐다가니까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뭐 코가 찢기고 뭐 귀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고문하는데 뻘개 벗기고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서 막 그냥 하고 뭐 별 것을 다 받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이화여고가 나온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암리 교회 사건, 요거는 학살 사건, 여러 학살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는 박은식이 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코필드 박사, 이 제암리 그 교회 그 사건을 목격했던, 근데 우리나라로는 석호필입니다. 예? 석호필. 예, 석호필. 예, 이것도 또 드문 이름이죠. 석호필 씨. 이게 스코필드의 한국식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 보병 육군 중위 일본 아리타 도시오 중위가 이거 약간 중위가 말이죠. 지휘하는 보병 11명이 그 제암리 교회에 와서 약 30명을 교회에 집합을 시켰어요. 갑자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모였는데 아리타 중위가 그 교회 안에서 간단한 훈시를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출입문을 다 잠그라고 그랬어요. 잠그고 창문을 열고 군인들이 기습사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교회당에 석유와 집더미를 넣고 불질러 버린 거죠. 그 사건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제암리 교회 사건. 그러니까 샘플로 하나 거기 그 지역에 무슨 바람이란 지역 뭐 이런 데에서 그 만세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샘플로 여기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이 아리타 도시오 중위라는 게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예비역 중위 출신이지만 일개 중위가 말이죠. 이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광기를 부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그 난징 대학살 사건 때 일어난 건데 중국인 그 포로라고 하는 게 무슨 농민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잡아다 놓은 거. 군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소위하고 중위가 일본 대검으로 머리를 누가 빨리 많이 치냐. 그래가지고 서로 치기를 막 했는데 하나는 뭐 하여간 100명 이상을 쳤어요. 이 소위 중위가. 이러니 내가 볼 때는 이게 상한학교 교육이 얼마큼 광기 있게 훈련을 시켰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민간인 30명을 가둬놓고 그냥 총으로 쏘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칼로 치는 거나 똑같은단 말이에요. 그 일본은 지금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번에도 또 태풍이 가거나 동경대지진 후지산 폭발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그 일제 때 업보가 쌓여가지고 죄악이 쌓여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캐나다 출신으로 세브란스 의전 세균학 교수였던 그면서 동시에 선교사였던 스코필드라는 박사 스코필드 이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상을 알고자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막 가가지고 순사가 있으면 도망가고 옆으로 세고 막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원에서의 잔악 행위에 관한 보고서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사건을 폭로시켜가지고 여론화시키고 또 unquenchable, quench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영어가 약해. quench하면은 뭐예요? quench가
extinguish죠. extinguish. 불을 끄다. 근데 on 하면은 반대됐죠. 아까 저번에 우리가 legal 하면은 합법적인데 반대는 illegal. 또 proper 하면은 뭐예요? 정상적인 뭐 이런 거죠? 적절한. 근데 앞에다 임을 붙이면 반대가 돼요. improper. 루인스키하고 뭐 그런 대통령 거 있죠? 클린턴하고가 부적절한 관계가 돼. improper. 여기는 뭐예요? unquench. 그 다음에 여기다 able 붙이니까는 형용사가 unquenchable. 불을 끌 수 없는. 불을 꺼지지 않는 그런 fire. 불꽃이다. 라는 책의 제목을 써가지고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박은식의 한국 통사, 박은식 선생의 그 한국 통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개가 아까 그 신채호 선생의 뭐랬죠? 조선상고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는 고대사 쪽을 다루는 거고, 이거는 근대사를 다루는 거예요. 한국 통사.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집에다 좀 꽂아놓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말고 또 요거의 자매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러니까 혈이 있잖아요. 피로 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권은 꼭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는 하나 예로 두 가지, 아까 그 파리 장서 얘기 하나, 또 다른 해외에 보냈던 독립탄원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살 사건의 대표적인 샘플로서의 제암리 교회 사건이 있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3.1 운동을 마감을 하면은,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는 중국의 오사 운동, 그 다음에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 그 외에 이집트, 필리핀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저항 항일 운동도 벌이지만 사회 단체가 형성이 돼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뒤에 나중에 밀립대학 교육,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우리 성균관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밀립 대학을 설립시켜야 된다. 또 그 외에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운동, 또 신간회, 또 그 다음에 이 백봉규가 얘기한 한인애국단으로 제2의 의열단 같은 이런 조직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게 3.1 시민혁명이었다. 그거를 잘 아시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3.1 운동의 독립자주정신은 이것이 후손에게 계승해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를 기록문화로 남아서,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로 찍는 것도 중요한 내용들을 자료화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기록문화유산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남기겠다. 이런 것이 거기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그 시민혁명의 그 정신, 그러니까 뭐냐면 위로부터 탄압을 해서 생겨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민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시민혁명의 정신이 실천되어서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그 미래상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3.1 운동이 해외에 미친 영향이 뭐냐? 중국의 오사운동입니다. 자, 중국의 오사운동. 우리는 이제 3.1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는 11 운동이라는데, 이거는 오사운동이라고 걔네들이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바로 2달 전에 3.1 시민혁명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도 아직도 그 군벌 정치, 원세계 같은 이런 군벌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제국주의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핥혀질 대로 상처뿐인 중국이었어요. 청나라죠, 중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되는 그런 막판에 이르렀던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경대학, 역시 우리 지식인들이 일어나는 거죠. 북경대학 학생들이, 아까 일본이 말이죠. 요 직전에 일본이 독일의 점령지를 아까 교주만 하고 제남 지역을 해서 중국을 석권한 다음에 21개 조항을 이제 16개 조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베르사유 자역에서. 거기도 또 일본이 또 로비를 했겠죠. 걔네는 그냥 금권 외교예요. 돈 가지고 다 해요. 지금 예? 그런데 저건 이게 통과되니까 중국의 지식인들, 또 북경대학 학생들이 이거는 일본이 속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일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르사유 강화조약에서 인정된 일본의 16개 조항, 이런 것들이, 이거를 무효한다, 반대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파리 강화조약의 거부, 매국노 처벌, 반군벌, 반제국주의, 일본 배척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대규모 시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까 북경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북경대학. 근데 점차 북경하고 상해는 조금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대도시. 예. 상해에서는 노동자와 상인. 여기는 아까 학생이었죠. 대학생. 여기서 또 시작돼서 이제 상해 노동자와 상인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민중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영향으로 아까 중국의 목택통이 만드는 공산당과 또 순원이 만들었던 국민당의 결성이 되는 건 뭐냐요? 이거는 청나라의 전제적인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근대적인 정치 체제인 공산당과 국민당이 결성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중국의 오사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또 인도에서 비폭력 무조항, 이거는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거 봤죠? 이거를 간디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대항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금 행진이라는 걸 했습니다. 소금 행진.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일어났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이 이 3.1 시민운동의 영향으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우치 마사다케 제1대, 제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경질되고 3대 사이토 마사코라고 하는 제3대 총독이 오면서 이제 헌병경찰 시대를 없애고 문화 통치를 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3.1운동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